네, 안녕하세요. 아, 어느새 4주째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고진멸도 마지막 도제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겠는데요. 결국 도제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거냐, 어떻게, how. 또 깨달음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과연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최선이냐, 이제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한 것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고제, 집제, 멸제를 다뤘죠. 좀 많은 시간 복잡한 얘기했지만 잘 이해하셨죠? 이 사성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있는데 집제 왜 생기냐? 라는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러면 고통을 벗어나서 어디로 갈 거냐? 멸제, 열반과 해탈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이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평정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반과 해탈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how? 근데 이 어떻게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왜 고통이 생기는지 고통의 원인을 잘 알아야 된다. 이 집제와 도제가 또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첫 주에 고제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 삶에는 생로병사 사고를 비롯해서 그 밖에 구부득고를 비롯한 팔고가 있다.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럼 왜 이렇게 고통이 생기는 것인가?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것, 무명에서부터 미혹되고 여러 가지 아집, 법집, 번뇌 때문이다. 그러면 고통을 벗어나서 어디로 갈 거냐?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행복의 상태, 어떤 거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열반, 해탈, 이런 대자유 등등을 제시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열반과 해탈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팔정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도제의 가르침이 불교에 제시되고 있죠. 이 불교의 그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제가 표 하나로 그냥 요약을 했습니다. 우선 부처님께서 팔정도 얘기하셨죠. 뭐 팔정도 각각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고 말 바르게 잘 하고 행동 똑바로 하고, 그리고 생활을 바르게 하고 또 열심히 똑바르게 노력해서 이 정념, 올바른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런 어떤 올바른 명상, 선정의 상태에 들어간 이 8가지. 근데 복잡하고 좀 많죠. 그래서 이제 사막으로 요약을 하면 요 가운데 3개는 소위 계, 그리고 밑에 3개는 정, 그리고 위에 2개에서 계정해, 사막으로 크게 요약할 수가 있다. 그리고 대승불교에 와서 이제 육바라밀, 이 보살행을 하기 위한 6가지의 수행,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이런 게 제시되고 있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마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계정해의 관점에서 보면 정과 해가 중요합니다. 사실 계는 이제 행동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정해 쌍수다, 수행을 할 때 이 정과 해, 이 2가지를 같이 잘 닦는 게 중요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관 겸수, 이 2가지가 있고, 이제 이게 또 중국으로 옮아오면서 이걸 그냥 한 번에 그냥 섞어가지고 그냥 화두선, 간화선으로 한 방에 끝내는 이제 이런 수행법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교선일치라고 해서 그럼 수행만 하면 되냐? 같이 그런 어떤 교학, 교리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성제에 대해서 고, 집, 이거를 유전연기라고 하죠. 고통이 왜 생기냐? 이런 연기 때문에 생긴다. 그럼 고통을 어떻게 없앨 거냐? 그 고통의 원인을 거꾸로 따라가면서 없애면 된다. 환멸연기.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12연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뭐 부처님이 진짜 말씀하신 거냐? 뭐 10연기, 9연기 뭐 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무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사까지 이르는 12단계의 연기설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환멸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 노사로 이어지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명을 없앤다. 어리석음을 없애고, 달리 말하면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이 무명을 소멸시키게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이 따라서 소멸되고, 그리고 저 노사의 고통이 열반과 해탈로 변환된다. 그래서 결국은 무명을 없애는 것, 지혜를 얻는 것,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 깨달음의 내용은 무상고 무아 또는 공, 연기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얻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야바라밀, 뭐 또 사념처 수행, 참선 수행 등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건 12연기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그 2주 전에 집제를 말씀드리면서 그 진여 연기설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일심, 분열되기 이전에 그 일심 상태가 이문으로 나오면서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깨끗하고 청정하던 우리의 마음이 이 생멸문에 들어오면서 혼탁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걸 연법 훈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이 오염된 마음을 진여의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법 훈습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 본각 진심의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뭐 일심이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근본 불각에 의해서 3세 6추로 나눠지고 법집, 아집이 생기고 소위 혹, 업, 고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고통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관 겸수, 정과 해, 사마타, 윗바사나 이거를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진여, 일심 상태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이제 긴 세월 애둘러 가는 방법이고, 선에서는 그냥 단도직입으로 저 일심의 상태로, 진여의 상태로 불성을 깨닫는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조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각 진심이 불각에 의해서 3세 6추로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깨끗하던 마음이 오염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라는 것, 이 세상에 대한 법집, 아집이 생겨나고 혹업고로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고통으로 느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지관 수행을 하면 우선 우리 마음을 멈추고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특히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그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알아차림,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된다. 이제 이런 그 지관 수행, 또 사념처 수행은 이제 이런 논리라면, 참선은 곧바로 그냥 진심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본래 자리, 그 성품을 바로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육조 해능 같은 경우는 그냥 돈수 한 방에 깨치면 그거로 그냥 끝이다. 우리나라 조계종도 그 육조 해능의 그런 그 선법을 이어받고 있는 선을 강조하는 종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고리스 밑에서 깨달으신 수행법이 사념처 수행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심리학자들이 이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
마인드풀리스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죠. 마음챙김, 알아차림. 그래서 우선 우리 몸의 움직임. 우리가 평소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외부에 주의를 두고 돌아다니지 않나요? 근데 주의를 돌려서 내 몸의 움직임, 때로는 어떤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각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뭔가 우리 감각에서 좋다, 나쁘다, 유쾌하다, 불쾌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어떤 선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 신념 등등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몸과 마음을 깊이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이런 무상고무아를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 공연기 중독. 그래서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깊이 살펴보게 되면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반야심경의 그 첫 구절 다 아시죠? 관자재 보살. 저는 해석을 관자재, 바라봄 그 자체로 존재하는 보살. 바라봄. 보살이 반야바라밀다 라는 그런 수행법을 깊이 행하시다가 조견 오원개공, 색수상행식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채고 보시고 도일체고의 모든 고통으로 벗어났다.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도제의 핵심은 반야바라밀, 그 관자재 보살, 꾸준히 자신의 마음을 깊이 바라보는, 그리고 바라봄의 결과로서 오온이 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이런 고통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의 관점에서 저도 지관 수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인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위기가 많죠. 갑자기 그냥 PC인가 당연히 돈을 그냥 왕창 잃고, 그럼 어떻게 돼요? 소위 멘붕에 빠지죠. 혼비백산, 불안, 우울 등등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되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고통과 관련됩니다. 또 늙어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노화에 대한 불안, 또 죽음 앞에서 느끼는 죽음의 공포,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게 그냥 속담이지만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멘붕 상태에 있을 때 우선 가만히 멈춤을 통해서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혀라. 정서적인 안정, 청정심, 그리고 그 안정된 상태에서 마음을 바라봐라. 그래서 어떤 인지적인 통찰,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래서 흔히 적적성성하다, 고요하지만 이렇게 밝게 비추고 있는 적적성성한 상태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주 세세밀밀하게 이제 이렇게 관하게 되면 그 관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결국 청정하면서 부동심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지관,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사막에서도 핵심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정의 사막은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세 가지 삼독, 탐, 진, 치를 치유하기 위한 세 가지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냥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하면 좋은 행동, 반드시 해야 할 행동들을 이렇게 계율로 정해서 하지 말 건 하지 말고 할 건 해라. 이게 단순한 그냥 계율이 아니라, 사실 저는 이 연기론을 깊이 사무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행을 하게 된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 결과로 어떤 업보가 나한테 돌아오는지, 내가 험한 얘기하면 상대방으로 어떤 업보가 돌아오는지를 잘 알고, 또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여 나에게 좋은 결과로 오는지를, 이 행동의 악순환과 선순환, 이게 부부싸움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내가 한마디 잘하면 상대방이 바로 카운터 펀치 올라와요. 따다닥 하다가 이제 심한 부부싸움이 됩니다. 근데 한마디 탁, 당신 대단해. 그러면 이제 선순환이 돌기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맛집에 갈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연기를 잘 알게 되면 이런 행동을 하면 골치 아파진다.
그래서 이런 행동 조절을 통한, 그러니까 말썽 일으킬 일들이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행동이 어떤 연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학은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뭐 5만 가지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이제 집중을 통해서, 멈춤을 통해서 그런 그 흙탕물 같은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청정심을 함양하는 게 정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행동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뭐 행동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우선 손부터 나가는 거죠. 정서가 안정이 돼야 행동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바탕 위에서 자기 마음도 깊이 바라볼 수가 있다. 그래서 청정심은 그 자체로 평화와 환희심을 제공하지만 계학과 또 해학에 도움이 되는 거다. 해학은 알아차림, 관조를 통해서 결국 공성을 깨닫고 지혜를 함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과를 잘 아는 것, 연기를 잘 파악하는 게 또 해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연기, 인과응보를 잘 아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는 아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저절로 계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툴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그 일상생활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사고,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무상고무와 공, 뭐 연기 등등을 깊이 알아차리게 되면 청정부동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뭐 계행이 먼저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이제 교선일치인데요. 사실 우리 불교계에 그냥 뭐 수행만 너무 강조해서 아르마리 갖지 마라, 오히려 그게 장애다, 바로 그냥 다리 꼬고 수행해라,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불교의 교학과 선학 이 하나로 일치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불교의 교리 또 교학과 더불어서 선수행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배움과 따끔, 이 배움과 따끔 신의 행증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기만 하고 닦지 않으면 아무런 이득이 없고, 열심히 강의는 듣는데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 일상으로 돌아가면 아무런 이득이 없고, 또 배우지 않고 막 닦기만 하다 보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어에 이런 말씀이 나온답니다. 학이 불사증망,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색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고, 사이 불학즉태, 사색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어떤 정보를 얻더라도 우리가 저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걸러야 돼요. 걸러서 내 거로 체화돼야 나의 그 사한 지식이 되는데, 그냥 누가 얘기한다고 생각 없이 덜썩물면 그게 바로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공자님 말씀을 제가 패러디 해가지고 배움과 따끔, 배우기만 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득이 없고, 수행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삼천포로 빠진다. 다시 말하면 이 교학일치에서 주장하듯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너무 거기에 매이면 안 되지만, 그러나 아울러서 반드시 닦아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죠. 자, 불교의 그 아주 깊은 세계, 그 수행 만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짧은 시간에 간단히 훑어봤고요. 이제 제 영역인 심리학 쪽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이고 등락을 얻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 강의는 제가 30년간 대학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압축한 겁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심리치료와 상담, 또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증진 방법, 과연 실존심리학에서 말하는 진실한 삶, 그리고 자아초월 심리학에서 말하는 영적 성장, 이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압축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이 빨라질 수도 있고 세밀하게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죠. 자아초월 심리학에서 인간의 의식이 이렇게 3단계,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삶의 단계를 보면 이제 이렇게 저 지옥 같은 세상에서부터 악의 축생을 거쳐서 인간 또는 육욕천까지 그 욕망의 세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수행자가 돼서 욕심을 끊고 수행을 하면 초선에서 사선, 색계에 이르고 그리고 이제 상수멸정까지 무색계 라는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실 목표를 갖고 계세요? 내 주제에 무슨 상수멸정이냐, 그냥 육욕천 어딘가에서 좀 뭐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 그거는 좀 아쉽고 그래도 색계 어디가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불교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심리학 쪽에서는 이제 일빙, 노말빙, 웰빙. 조금 더 달리 얘기하면 정신장애 상태에 있는 이런 일빙 상태에서부터 그저 그냥 평범한 노말빙 상태지만 그저 적응하는 단계, 행복, 성숙의 단계, 그리고 나아가서 자아를 초월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목표가 뭐냐, 내가 부처가 되겠다. 우리 저 출가한 스님들처럼 그런 큰 꿈을 품고 저 높은 단계를 목표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같이 이렇게 저같이 근기가 약한 사람은 거기는 감히 어디 중간 어디 뭐 노말빙 조금 넘어서 웰빙 중간 어디쯤, 어쨌거나 지금이 만약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고통스럽다면 무언가 어디로 나갈 것인지 그 발심을 하고 수행을 해야죠. 열심히 닦아야죠. 그래서 일빙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심리 치료와 상담을 통해서 노말빙으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죠. 우울증, 불안장애, 뭐 조현병.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벗어난 개인적 수준에서는 이제 욕계 내에서 행복을 어떻게 더 증진하는가. 그리고 이제 초개인적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자아초월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발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과연 나의 삶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그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열반 해탈이라는 경지가 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그 대자유의 그런 열반의 경지가 있다. 열심히 수행하면 너희도 이룰 수 있다. 열심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더라도 인간은 내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매우 중요한데, 희망에는 두 종류가 있죠. 헛된 희망과 진실한 희망이 있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은 아침 식사 때는 좋은 반찬인데 저녁 식사 때는 아주 입맛을 떨어뜨리는 반찬이라고. 헛된 희망들, 이제 곧 있으면 새해가 돌아오잖아요. 작심삼일, 새해에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그런데 미국의 심리학자인 찰스 스나이더라는 사람은 평생을 이 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과연 진정한 희망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책도 쓰신 분인데, 이분의 내용을 간단히 압축하면 이겁니다. 진정한 희망은 첫째,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이루겠다라는 분명한 목표.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이렇게 하면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거죠. 방법. 다시 말해 수행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면 되나요? 세 번째는 목표 달성 방법의 실천을 위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방법을 알긴 아는데 그걸 막상 실천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장애물이 많잖아요. 난관이 많잖아요. 그걸 알고 그 난관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은 진정한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멸정 부처님의 경지를 목표로 하시든
아니면 뭐 육욕천을 목표로 하시든 웰빙을 목표로 하시든 분명한 목표와 그럼 어떻게 그런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지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 방법. 그리고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그 희망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이 영화가 늘 생각이 납니다. 쇼생크 탈출. 뭐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앤디라는 주인공이 모함을 통해서 살인죄로 그 쇼생크라는 아주 험한 교도소에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종신형. 여기 아주 험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라서 굉장히 살기 힘든 곳이에요. 여기서 평생을 살아야만 하는 상태에 억울하게 빠져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과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죠. 그래서 작은 망치 하나를 가지고 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매일 조금씩 그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흙을 조금씩. 그래서 20년 만에 이런 희망은 진정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 20년 동안 망치 하나로 그 땅을 팔 때 얼마나 고난과 난관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겠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폴 웡의 비유 말씀드렸죠. 거대한 낭떠러지로 향해 가는 출구 없는 기차를 우리는 타고 가고 있다. 평생 이 험한 교도소에서 살아야 되는 이 앤디, 우리는 어떻게 그 출구 없는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그 열차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제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선 일빙 상태, 심리적인 고통이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우선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죠. 이고 내가 당장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소시켜주는 일. 삶이 괴로울 때,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향정신성 약물, 항우울제, 항불안제와 같은 약물을 먹는 겁니다. 가장 쉽고 빠르고 노력이 적게 되는, 그냥 의사한테 처방받아서 먹으면 기분이 좀 풀어져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약을 안 먹으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존성이 생길 수 있고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발할 수 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증상이 심할 때는 약을 통해서 증상을 좀 호전시키면 적응을 하면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건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리 치료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감정,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이거는 상담료도 내야 되고 한 번 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 어떨 때는 뭐 10번, 20번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상담사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든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약물 치료나 심리 치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타력 치료예요. 한 가지는 수행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수행. 그래서 자기 삶을 스스로 변화시키려는 자기 주도적인 방법이 바로 수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좀 더 건강하고 지금보다 덜 괴로운 행복한 삶을 위한 자가치료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공부와 노력이 필요한 장기적인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연 수행이 이런 초월을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이런 심리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치유의 기능도 지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다양한 심리 치료와 상담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이게 한 학기 강의를 넘어서 몇 년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심리학자들은 어떤 사람을 상담하거나 치료할 때 우선 치료하기 전에 이 사람의 문제가 어떤 건지를
정확히 평가하고 진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이 사람이 지금 이 내담자가 어떤 인생의 단계에 있는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와 직장 생활 속에서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래서 청년기에 겪는 고통과 또 장년기, 노년기에 겪는 고통이 내용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우울증인가 불안장애인가 아니면 다른 무슨 신체장애인가, 신체형 장애인가. 그럼 이 우울증이 어떤 사건, 가족 갈등, 직장에서의 뭐 좌절 이런 건가? 아니면 노년기에 그냥 눈도 안 보이고 자꾸 넘어져서 그냥 낙상 사고 일어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이런 노년기의 그 노화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인생 과정을 거쳐왔는가? 현재 생활 환경은 어떤가? 현재 겪는 이 문제의 그 심각도가 얼마나 심각한가? 약물의 도움이 필요한가? 아니면 심리치료만? 이런 정확하게 그 내담자의 문제를 평가하고 진단한 상황에서 어떤 치료법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이제 선택해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갈등이 이제 무의식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무의식의 갈등을 알아차리는 의식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자와 내담자 간에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된다. 이 심리치료 하면요, 온갖 내 비밀을 다 얘기해야 돼요. 내가 겪는 고통을 다. 그러려면 뭐 부부관계, 뭐 심지어는 부부가 이불자리에 사는 뭐, 근데 그 아무한테나 그 얘기 합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하잖아요. 그러려면 치료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같이 이제 일해주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그렇게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치료자가 행동해야죠. 이 상태에서 뭐 자유현상, 꿈 분석 등등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갈등, 인간관계 문제가 어떻게 꼬이고 있는지를 자각하게 하고, 그 내담자가 이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이래서 인간관계가 복잡했구나라고 통찰하고, 통찰하는 거는 됩니까? 행동의 변화가 와야죠. 그 깨달은 거를 현실 생활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 행동하게 하는 걸 훈습이라고 합니다. 워킹 스루. 그래서 이제 과거에 흔히 어린 시절에 겪었던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에서 해방이 돼서 무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 않고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자신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하고, 그래서 삶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게 된다. 자, 인지치료. 저는 인지치료가 상당히 불교와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런 그 망념, 불교적인 용어로는 망념이고, 심리학에서는 역기능적, 내 삶에 순기능을 하지 않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역기능적인 인지를 자각하고 이 생각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로 전환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우선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깊이 살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바로잡고 바로잡은 마음을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타인과 세상에 대한 잘못된 비합리적인 비현실적인 기대를 완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대가 완화되게 되면 삶의 문제를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집재를 말씀드릴 때 제가 그 여러 가지 정신장애와 관련된 역기능적인 사고들, 또 망념들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물가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제 A, B, C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선 우울해요. 또는 불안해요. 막 짜증나, 화나요. 무슨 부정정서가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정서가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벌어지나요? 뭔가 이 부정정서를 촉발한 사건이 있다. 사건. 아침에 그냥 그 남편이 밥 먹다가 한 그 말 한마디가 꽂혀가지고 계속 속이 부글부글 할 수 있잖아요. 응? 그런데 그 사건 자체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한 생각, 사건에 대한 해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이 인지치료의 기본 과정입니다. 사건 그 자체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건에 대한 해석,
견해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자동적 사고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생각이 뭐였나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사건이 바로 나로 화를 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분명히 생각이 관여되어 있어요. 과연 그 생각이 어떤 건지를 치료자가 내담자와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자기 마음 바라보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당신을 그렇게 화나게, 불안하게 만들었나요? 또 당신은 A라는 사건, 그 화가 났을 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화나고 불안하게 만든 생각이 뭔지, 내가 그 사건을 어떤 의미로 해석했는지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기 마음 이제 살펴보기입니다. 과연 그 생각이 정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가? 정말 그런가? 내가 혹시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오해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 생각이 나의 다른 생각들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과연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어떤 경우는 사실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이왕이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왜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해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냐는 거죠. 이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바로잡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보다 사실에 가깝고 또 합리적이며 내가 추구하는 목표와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로잡은 마음을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자기 내면에 다지게 하는 거죠. 제가 그 대학 시절에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전에도 든 얘기지만 강의를 하다 보면 꼭 졸고 있는 학생이 딱 눈에 와서 꽂혀요. 그럼 짜증 납니다, 솔직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맨 앞에 앉아서 졸아. 제가 뭐 나한테 저항하는 거야? 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말이야. 앞에서 꾹뻑꾹 졸고 있어? 그냥 옛날에 백목 던지고 그런 교수님들 있었어요. 그런데 걔가 왜 조는지는 알 수 없어요. 내 강의가 재미없어서 내가 강의를 잘 못해서 준다 그러면 마음이 우울하고 일부러 내 앞에서 저항한다고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 너 내 강의가 지금 재미없니? 지금 나한테 저항하는 거야 라고 물으면 얘 대답하겠어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그게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 그러면 제가 우울하고 화나면 갑자기 막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강의도 횡설수설하게 되고 학생하고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아마 어제 저녁에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친구들 만나서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저도 강의 들을 때 강의는 꽤 좋은 강의인데 교수님이 저처럼 강의를 오래 해가지고 졸릴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왕이면 그렇게 해석하면 학생에 대한 분노도 가라앉고 학생하고 관계도 나빠질 일이 없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우리를 화나고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잘 찾아보면 그걸 잘 살펴보면 따져보면 좀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유연한 생각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화가 났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냐는 거예요. 너 나가. 내 강의에서 졸아 나가. 그럼 갑자기 교실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학생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럼 그 학생이 또 나가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 교수 갑질했다 어쩌고 저쩌고 뭐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냐? 이 행동이 다시 사건을 만들어서 악순환에 꼬여드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내 그 분노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 이게 이제 그 문제를 더 크게 비화시키는가 그렇지 않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인지만 다루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람들 중에는 이제 이 자동적 사고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켜켜이 여러 가지 망상과 번뇌가 과거 경험과 관련돼서 그 사건과 접촉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치료를 하다 보면 내담자한테 당신의 생각이 조금 현실적이냐, 사실과 좀 다른 거 아니냐?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100% 확실해요. 우리 그 남편이 나를 비난한 게 확실해요. 의도적으로 나를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경우에 당신의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 생각이 왜 당신을 불쾌하게 했나요? 남편이 비난했다고 합시다, 사실로. 근데 왜 당신이 불쾌하죠? 이제 이런 질문으로 논의를 하다 보면 그 밑에는 나는 항상 존중받아야 된다. 남편으로부터 항상 좋은 얘기만 들어야 된다. 나는 완벽하게 행동해야 된다. 아무리 남편이라도 당신은 나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항상 나를 존중해 줘야 된다. 세상은 공평해야 된다. must. 이런 경직된 비현실적인 신념이 있다는 거죠. 제가 강의하는 순간에는 모든 학생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 한 명도 졸아서는 안 된다. 이게 현실적입니까? 괜히 내 기분만 나쁘게 만들면 좋은 친구 만나면 성질만 나는 거예요. 내 강의에 학생들이 집중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유연한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간단하지가 않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신념들, 사실 말하는 망상, 번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망념을, 인지치료란 망념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보다 유연한 긍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변화되면 정서도 변화되고 그리고 행동도 변화하는 거죠.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사막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 뇌를 거칠게 보면 세 가지 구조로 돼 있고, 그래서 욕망, 정서, 인지. 그래서 흔히 우리 삼독으로 보면 이 욕망이 탐, 정서가 진, 인지가 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욕망을 다스리기 위한 게 계,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게 정, 어리석음을 다스리기 위한 게 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계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고, 정은 정서, 감정을 변화시키는 거고, 해는 인지,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심리 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계는 행동 치료하는 거고, 정은 이 정서에 초점을 맞춰서 정서를 바꿔요. 감정을 완화시켜 주지 않으면 생각이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먼저 치료해주는 정서 초점 치료라는 게 있고, 인지 치료는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해와 관련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막을 잘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심리학계에서는 이 불교 수행법에 대한 관심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특히 이 마인드풀리스, 윗바사나에 대한 게. 그래서 마인드풀리스라는 세계적인 학술지가 있어요. 그 학술지에는 이 마인드풀리스에 대한 연구들만 발표하는 게 있을 만큼, 그리고 이제 서양의 심리학자들이 이 마음 챙김을 활용해서 인지치료와 통합시키는 소위 제3세대 인지행동치료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이제 주요한 개념들이 인지적 탈융합, 이거 불교에서 흔히 하는 이겁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다. 우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면 이게 현실인 것처럼 바짝 긴장하고 불안해하죠. 근데 생각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다. 그리고 요새 디센터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탈중심화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 감정, 감각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란 하늘에 먹구름도 끼고 바람도 불고 벼락도 치지만 그건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에 딱 휘말리면, 감정에 딱 휘말리면, 그럼 이제 우울해지고 화나고 울그락불그락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마음 챙김의 기능을 활용해서 마음 챙김 기반 인지치료.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증은 약물 치료든 심리 치료든 치료가 잘 되는데 재발이 잘 됩니다. 그 재발을 막으려면
뭔가 사건을 딱 경험해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요. 아, 이 바보 같은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이것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인지치료와 통합한 거고요.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한 전문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막 그 자살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을 이제 감정을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마음 챙김을 사용하는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있고, 또 수용 전념 치료라고 해서 요새 심리학계에서는 인기입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심리 치료 방법들이 마음 챙김, 불교 수행법을 접목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긍정심리학. 일빙 상태에서 노말빙 상태로 올라가서 이제 뭐 그냥 뭐 큰 장애 정도는 아니고 살만해요. 근데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서점에 나가면 좌판에 쫙 깔려 있으니까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 증진 방법은 등락을 알려주는 거예요. 등락. 심리치료가 이고 발고의 관점이라면 긍정심리학은 등락과 열악에 관한 내용이다. 근데 행복을 증진하는 방법도 인생의 계절마다 다르다. 청년기의 행복과 중년기 행복과 노년기 행복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가요? 우리 행복은 크게 네 가지 원천에서 온다. 일,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승진하고 뭔가 성취를 내서 인정받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사랑, 넓은 의미의 사랑, 인간관계죠. 그래서 가족. 뭐 젊은 친구들은 이제 청년기에는 연애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주말이든 휴가 때 잘 노는 거, 그리고 인생의 의미 추구.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충만한 행복을 누리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새 그 책이나 유튜브 보면 어떻게 해야 직장에서 성공하는가, 돈 많이 버는가, 또 뭐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장에서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뭐 이성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 자녀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등등의 책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미 다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노년기가 되면 이 네 가지 영역이 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정년퇴직을 한 지 3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이제는 옛날보다 이제 일도 좀 줄이고, 여기서 사랑은 이성관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인간관계는 중요해요.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등. 그리고 이제 나이 들수록 여가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병사가 다가오니까 삶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안락주의적 행복관과 자아실현, 자기실현적 행복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리라 믿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이 그냥 평화롭고 즐거운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 자기 능력을 잘 펼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좀 더 온전한 행복이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본다. 그래서 우선 내가 즐거워야죠. 행복, 편안하고 즐거워야죠. 그리고 내 능력을 펼치려면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줄 알아요. 몰두해야 돼요. 타다만 장작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요. 순간순간. 그게 몰입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리 이타, 나도 위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삶을 세 가지를 잘 골고루 이루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누가 모르나? 어떻게? How?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심리학자들이 주장한 대표적인 방법이 이런 겁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갖추고 있는 나의 대표적인 강점을 찾아서 그것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할 때 즐겁게 할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을 할 때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재능 기부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재능뿐만 아니라 그 성격적인 강점이 뭐냐, 이제 이런 걸 찾아서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긍정심리학은 세속의 학문입니다. 이 뭐 자아 초월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좀 더 행복하게 사는가 하는 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행복한 사람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들은 그 행복을 만들어내고 행복을 유지하는 뭔가 내면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강점입니다.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성품이 뭔가. 지금 이런 분들이 그냥 이런 사람이 됐나요? 무언가 내면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의 그런 긍정적인 성품을 육성했기 때문에 그걸 발휘를 통해서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죠. 이런 위인들이 아니라도 우리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색깔은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각자가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강점을 잘 알고 생활에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자기 실현적 행복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지혜와 관련된 지적인 강점들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뭘 하더라도 똑같이 안 해. 새롭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등등. 그리고 인간의, 여기서 사랑은 명사입니다. 동사가 아니라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줄 알고,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깊게 심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사랑은 어떤 심리적인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런 사랑의 능력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그리고 그런 사랑의 능력을 육성, 함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심리학자가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24개가 있는데 그냥 살펴만 보겠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도 또 아주 그 깊은 정의, 초월 이런 등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강점, 그동안 심리학자들이 정신장애만 연구해 왔잖아요.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했던 거예요. 그러다 긍정심리학에서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강점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강점이 있네? 그럼 인간은 어떤 강점이 있는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6가지 덕목과 24개 강점으로 분류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50대에 또 그냥 이 주장에 쏙 빠져가지고 결국 이제 이런 책을 하나 쓰게 됐고요. 요새 뭐 이런 책들이 많아요. 강점에 집중하라. 회사에서 직장 사원들 뽑았어요. 근데 아무데나 배치하나요? 그 사람의 강점이 뭔지 알고 그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보내야 돼요. 이제 이런 강점에 집중하라는 게 행복의 중요한, 여기서 꼭 재능만이 아니라 성격 강점도 말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어떤 건지를 알아내고 인간관계 할 때, 직장생활, 여가생활, 의미 추구할 때 그 강점을 발휘해라. 그러면 그 방점을 발휘하면서 즐거움을 얻고 내가 잘하는 거 하면서 몰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서 삶이 행복해진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지금 학교에서 뭘 그래? 국영수? 여러분 수학 배운 거 지금 얼마나 써먹고 계세요? 그리고 국영수 잘하는 게 행복에 도움이 되나요? 월급쟁이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시험 보고 입사 시험 보는데 제가 둘째 시간에 그 가스라이팅 말씀드렸나요? 사회계층 관련해서. 결국 현재의 교육은 대기업이 추구하는 그런 사원들을 양성하는, 생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겁니다. 다 가르쳐 놓은 거예요. 뽑아가지고 바로 일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의 현재의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심리학자들은 물론 그거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이 행복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강점을 가지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죠. 또 저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함양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잘 찾아보면 내 강점이 뭔지를 찾아서 활용하라는 겁니다. 자, 뭐 이런 등등 긍정심리학에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중요한 실존심리학의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실존심리학은 항상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실존적 상황을 잘 자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죽음, 유한한 존재, 외로운 존재, 고독, 절대적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무의미,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폴 웡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두 가지 과제는 일단 죽음 불안을 방어한다. 우리가 맨날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이 생각만 하고 살면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 불안을 적당히 눌러둘 수 있는 지혜로운 방어가 필요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된다. 죽음을 수용해야 된다. 이 실존 심리학에서는 죽음을 초월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수용이에요. 수용.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생에서 소중한 목표를 추구하는 일입니다. 정말 내가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소망이 뭔지 깊이 들여다보고 그 소망을 알아차리고 그 선택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선택한 책임을 스스로 또 온전히 질 줄 아는 이 두 가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더라도 이제 이 노병사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오늘 지하철 공짜로 타고 왔거든요. 언젠가는 이제 이런 그 신체 노화기를 벌써 노화기가 이제 가끔씩 그 균형이 안 잡혀가지고 비틀비틀 거릴 때도 있고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야 노화가 이제 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언젠가 질병이 발생하고 언젠가는 요양원 신세를 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존 심리학자들은 이제 죽음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면서 수용해라. 이제 그러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 중에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장면을 상상하고 한번 글로 써봐라. 제가 말씀드렸죠. 불안은 회피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자꾸 노출하고 직면하면서 그 불안이 서서히 감소한다는 거죠. 불안 때문에 회피했던 장면을 직면할 계획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실천해 본다. 유언장을 써본다. 자신의 사망기사 쓰기. 저는 이거 몇 년 전에 써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 서양에는 동네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내가 잘 아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이분은 언제 돌아가셨고 평소에 이러이러한 이렇게 살다가 이런 업적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오비추얼이라는 사망 기사가 나죠. 내가 만약에 죽으면 그 동네 신문에 어떤 기사가 실렸으면 좋을까? 권아무아무개 교수는 2073년 80세를 일기로 새벽 4시에 별세했다. 권 교수는 평소에 이러는 거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 어떻게 사망 기사가 실렸으면 좋을지 내가 한번 스스로 써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자신의 장례식을 계획하고 상상해보기. 죽음 불안 때문에 가기 싫어했던 장소들, 예를 들면 응급실. 저도 부모님 돌아가시 직전에 응급실에 여러 번 갔는데요. 한밤중에 응급실 가면 아비규환입니다. 장례식장, 화장장 이런 데 이제 그래서 책도 많습니다. 불교와 죽음과 관련된 이런 것에서부터 그래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또 유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갔는가, 뭐 이런 책들이 있고 영화로 나온 것도 많아요. 이 아무르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세요.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죽음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기고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게 뭔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뭔가, 이건 이제 버킷리스트처럼 만들어서 좀 더 삶을 만족스럽고 즐겁게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질병과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질병과 죽음에 직면하여 불안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노쇠와 죽음을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즐거움과 의미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실존 심리학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그 웰다잉, 죽음 교육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죽음 불안을 잘 극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죽음의 주제에 책을 통해서든 영화를 통해서든 자꾸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잘 수용하고 자신의 삶의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신념 체계를 정립하는 거다. 100년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죽음은 내가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내가 본래 있었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다. 하여튼 나름대로 죽음에 대해서 신념 체계를 정립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이 죽음 대처 유능감을 키운다.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죽음 대처 유능감. 영어로는 Death Coping Competence라는 건데 이런 겁니다. 죽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잘 알고 그에 내가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유능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어떤 과제들이 생겨나는가, 어떤 선택이 있는가를 잘 알고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 Well Dying Guide, 죽음맞이, 그리고 가장 이제 그 풍부한 내용은 이 책에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고통 감내력입니다. Discomfort Tolerance라는 건데 고통과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몸이 아프면 어지럽고 구토나고 여기저기 통증 있고 주사 맞아야 되고 요양원에 가서 그 뭐 냄새나고 등등 깨끗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큰일 나요. 이제 등등. 그 조금만 아파도 아야야야 주사도 못 맞는 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고통과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고통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동시에 마음 챙김,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것. 제가 매일 딱딱한 내용만 말씀드려서 오늘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 웰다잉을 위한 죽음 대처 유능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수련 방법을 두 가지만 간단히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죠? 2년마다 한 번씩 받으시죠? 그때 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시죠? 그때 수면으로 하세요? 비수면으로 하세요? 이거 대단하시네. 위내시경, 이게 내시경이 목을 넘어갈 때 참, 그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 몸은 여기 가서 다 건드리면 얘가 본능적으로 조여요. 그래서 의사가 집어넣어도 안 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하세요? 네? 그리고 위내시경은 간단하잖아요. 대장내시경. 항문으로 뭐가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간 항문이 딱 조여요. 그럼 의사는 더 세게 집어넣어요. 그럼 더 아파. 자, 이럴 때 마음 챙김을 하는 겁니다. 거리를 두고 내가 지금 통증을 느끼고 있구나. 중요한 거는 거리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통증은 바로 신체 감각이 있는 게 아니라 통증은 이건 학문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뭔가 이 육체적인 감각 그 자체를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조금 통증을 몸이 딱 긴장하면서 항문을 딱 조이고 목구멍을 딱 조이잖아요. 그때 의식적으로 릴렉스, 심호흡하면서 릴렉스. 그래서 목구멍에 여기 반사 운동으로 딱 조이는데 그걸 릴렉스하면
그 뽕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금방이에요. 학문도 마찬가지로 안 들어가. 그때 릴렉스.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바퀴 돌아 저 끝까지 갔다가 쭉 나오면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고행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저 고통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때 마음 그 신수신법의 신일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하는구나. 지금 몸이 아프구나. 똥꼬에 이상한 감각이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그리고 아울러 두 가지. 릴렉스. 바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 이런 데 올라가 보셨어요? 고소공포증. 네? 저는 오래전부터 번지 점프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우리 제자들하고 야 한번 같이 하러 가자 했더니 선생님이나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한번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 뉴질랜드 남섬에 이제 산악회 회원들과 갔다가 여기가 카와라우라는 곳인데 이 다리 위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상업용 번지 점프가 시작된 곳이래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런 데서 이 43m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교수님입니다. 지금 썩소를 짓고 있죠. 공포에 질려서. 제가 이때는 두 가지를 첫째는 과연 저 위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볼 때 내 마음이 어떨까? 그때 내가 마음 챙김 할 수 있을까?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그냥 공포에 휘말릴까? 아니면 내가 그때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바라볼 수 있을까? 라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대부분 뛰어내릴 때 그냥 눈 딱 감고 이렇게 뛰어내려요. 근데 내 몸을 던지는 거죠. 백척간도 진일보 해가지고 던지면서 그 떨어질 때 강물이 내 눈앞에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때 눈을 감지 않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다가오는 강물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게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번지 점프 수행법에 이제 이렇게 동료들이 저 밑에서 보고 있어요. 그 이제 밑에 내가 아찔한 거죠. 자, 에라이씨 하면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나오니까 제가 그 했던 움직임을 다 여기서 촬영을 다 해놔가지고 사진도 팔고 동영상도 팔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새처럼 날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눈을 감았을까요? 떴을까요? 여기 저 뛰었잖아요. 왜 봐요? 떴죠? 그 공포, 두려움을 이렇게 마음 챙김하면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음 챙김하면서 뭔가 던질 수 있는, 제가 이걸 하고 나서 엄청난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던질 수 있겠다. 죽음이 다가오면 피할 수 없다면 던질 수 있겠다. 뭐 그런 등등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아초월 심리학이죠. 심리학 분야에서도 이 자아초월과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수행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그냥 노말빙 상태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걸 넘어서 뭔가 자아초월을 하는 경지까지 가보고 싶다. 나라는 작은 그런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자아초월 수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 쪽에 이런 세 가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를 간단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 이 서양 문명에 대한 회의, 비판과 동양 문화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런 명상 이런 등등이. 그러면서 심리학자인 마이클 머피와 닉 프라이스가 캘리포니아 그 해변가, 이게 빅서 해안이라는 건데 여기에 에살렌 연구소를 세우고 명상가, 심리치료자, 예술가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수행도 같이 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수련 방법을 같이 수행했는데
인도의 유명한 그 구루이자 철학자인 스리 오로빈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비전을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긴 건데 이런 겁니다. 몸, 마음, 가슴, 영혼이라는 네 가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그런 부분을 균형적으로 성장시키는 장기적인 자기 변형 수행이다. 그리고 동서양의 다양한 심신수련법을 조합해서 취사선택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위해서는 요가도 하고 헬스 운동도 하고 식사 조절도 하고 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 이제 여기서 이성적인 건데 독서, 토론 등등. 그리고 가슴은 정서적인 것.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마음 챙김, 명상, 꿈 작업 등을 통해서 영혼, 이 네 가지 측면을 전인적으로 수행하고요. 원칙은 이런 겁니다. 우선 이러한 수행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수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영역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수련이 어느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된다. 명상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수련은 한 명의 지도자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명의 멘토로부터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한 명한테 너무 집중했다가 자칫 이용당하거나 가스라이팅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수련자는 멘토나 공동체의 안내를 따르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했던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좀 발전된 건데, 이 자아초월 심리학 또 이 분야에 아주 그 유명한 인물이 있죠. 켄 윌버. 이 천재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책을 썼고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은데, 이분이 제시한 게 이제 이 ILP, 통합적 삶을 위한 수련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거랑 상당히 비슷한데, 우리 인생 전체를 수련의 장으로 삼는 실천 체계고, 삶의 모든 차원을 통합적으로 성장시키는 균형적인 수행 체계다. 그래서 이제 핵심 모듈과 보조 모듈을 나누는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몸은 역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은 독서, 토론 등등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그림자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당한 상처나 이런 열등감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억압이 돼서 그림자처럼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자꾸 생겨나요.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이유 없이 다른 사람과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흔히 수행자들 중에 괴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그러려면 이런 관계 패턴을 관찰하고 무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꿈 작업도 하고 심리치료와 상담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그리고 영성의 성장을 위해서는 명상, 좌선, 기도, 묵상 등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대부분 수행자지만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윤리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심지어 성생활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그래서 이런 핵심 모듈과 보조 모듈로 나누고 있다. 제가 이 ILP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수행 방법을 설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 어떠한지, 도덕적 수준이 어떠한지, 영성 발달 수준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수련 방법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생활 여건,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바빠. 근데 어디 뭐 센터가 어떻게 와요? 시간을 낼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의 수련이 가능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고, 어디서? 그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이 사람이 수행을 하려는 목표가 뭐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나의 지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생사를 초탈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수행하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수행 방법을 달리한다. 또 이제 이런 신체 질환이 있다거나 정신적으로 이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자율적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그 커뮤니티 내에 어떤 코치가 도움을 준다. 그리고 여기 특이한 거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제 가입하고 그러면 자기 여러 가지 정보를 넣으면 거기서 이제 이런 수련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제시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들 수 있는 것은 이 해리스 프리드먼이라고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이고 명상가이고 또 자아초월 심리학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치료라는 용어를 붙였는데 주로 실존적인 불안이나 죽음 공포 또는 자아 정체감 혼란을 치유하고 삶의 의미 발견을 지원하는 그런 일종의 치료법이자 수련법입니다.
이분의 치료는 이 자아 확장 이론이라는 이런 이론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인간은 시간적 공간적 차원에서 자기를 확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수준, 개인적 자기,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는 이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별적 존재로서 가장 좁은 자기 정체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 우리 가족, 공동체, 뭐 넓게는 인류, 자연과 이렇게 몸을 넘어서 개인을 넘어서 초개인적인 자기가 있고, 우주적 자기, 모든 존재가 하나 되는 그런 영적인 차원의 자각까지, 이런 크게 세 가지 수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치료할 때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의식적 자기 탐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고정된 자아의 한계를 인식하고 비이원적 사고를 하도록 촉진한다는, 이 몸뚱아리가 난가? 이 생각이 난가? 과연 진정한 나는 뭔가? 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를 통해서 자기 정체감을 확장한다는 겁니다. 이 몸을 떠나서 내가 가족과 함께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인류 전체와 함께하는 그런 어떤 상상, 시각화,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자연이나 우주와 연결감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이제 자연과의 연결감을 훈련하기 위해서 또 이런 나무, 바람 등등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제 이 경직된 이거는 나고 이거는 나 아니야라고 하는 자기 경계를 좀 더 느슨하게 유도한다. 그리고 이제 통합 명상을 통해서 이제 이 관찰자자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나는 이 생각이 내가 아니라 이 생각을 바라보는 나, 이런 관찰자 나에 대한 자각을 강화하면서 나는 이 생각이 아니다, 이 몸이 아니다, 나는 그 너머의 존재라는 자아 초월적 인식을 유도한다. 이제 죽음 시뮬레이션 명상이라고 해서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프로이트는 인간은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 상상할 때 내가 있으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실로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한다. 그리고 그림자 통합 작업이라고 해서 자기 내면의 억압된 부분을 이제 의식의 무대로 끌어올려서 자각하고 나의 약점, 나의 어떤 열등감 이런 거를 자각하도록 포용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이제 이 치료를 받게 되면 자기 경계가 확장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좀 더 넓은 존재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또 인식을 선, 악, 생사 이런 이원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좀 더 통합적인 인식을 하고 공감과 연결성을 증가시켜서 다른 사람이나 자연에 대한 공감, 연결감을 증진한다. 그리고 이제 영적 자각과 죽음 불안을 해소한다. 이 무상함, 변화, 죽음을 수용하고 평정심을 갖도록 돕고, 그래서 자기 정체감, 나라는 것을 이런 고정된 어떤 인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유동적이고 열린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이런 걸 통해서 죽음에 대한 불안을 이제 극복하도록 돕는 거죠. 이 프리드먼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아확장 치료는 불교에 기반하고 있는 불교, 그리고 자아초월 심리학, 뭐 융심리학 등등을 통합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 개념은 동일시와 탈동일시를 통해서 확장될 수도 있고 해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시를 통해서 작은 경계 내에 갇혀있던 편협하고 경직된 자기의식을 유연하게 확장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왜 보살은 자리 이타, 자비를 행해야 되나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동체 대비, 다른 사람과 나는 연결되어 있다. 사실은 한 몸이다. 나를 이 몸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 심지어는 다른 중생과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같은 몸이라는 동체 대비, 내가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 사람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이런 동체 대비를 통해서 모든 생명체에게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나를. 그래서 연민심을 느끼고 자비로운 행동을 촉진하고요. 반면에 탈동인시를 통해서 자기 개념을 해체하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나라고 여겼던 걸 하나씩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극치가 무아라는 겁니다. 무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인간의 이 나라는 의식은 확장될 수도 있고 해체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불교에서는 이제 도를 팔정도, 육바라밀, 사막, 그 밖에 뭐 정해, 쌍수, 참선 이런 주장이 있고요. 심리학에서는 심리치료, 긍정심리학, 또 실존심리학, 자아철 심리학에서 이런 수행 방법,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4주간에 걸친 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현대인의 이고등락을 위한 수행 종교로서의 불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고통과 위기가 있잖아요. 이런 고통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심각한 위기, 때로는 심각한 질병, 죽음, 공포, 죽음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렇게 인생의 단계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었을 때 인간은 어떻게 위로받고 어떻게 이런 고통으로부터 헤어나게 되나요? 인간이 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깨달음. 신앙불교와 수행불교. 불교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불교가 있다. 여러분, 불교는 신앙 종교예요? 수행 종교예요? 믿는 종교입니까? 깨닫는 종교입니까? 부처님에게 의존해서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두 권투 선수가 각자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갈구하는 종교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인생관과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종교입니까?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불교는 이렇게 기도하면 합격하나요? 합격하면 기도한 덕분이고 떨어지면 내 기도가 부족한 거고, 그죠? 또 불교에서는 부모님 극락왕생하시라고 막 엄청나게 돈 들여,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스승님 49제 갔다가 탈탈 털리고 왔어요. 8번을 내게 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극락 정토의 주인이라고 하는 어떤 구원자로서의 아미타불. 그러니까 힘들면, 위기에 쌓이면 나무아미타불, 서양 사람들은 오마이 갓, 갓을 찾잖아요. 불교인들은 이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비의 신인 관세음보살 찾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얘기하셨잖아요. 수행불교를 제창하신 겁니다. 그런데 12연기도 그렇고 이 불교의 교리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고집멸도의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가 초기 불교를 뭐 부파불교, 뒤에 대승불교로 나오면서 이게 너무 불교가 어려운 거야. 수행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신도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인들을 많이 포섭하기 위해서는 수행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 간다라 미술에서 불상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저 이주영 원장님이 이 간다라 미술 불상의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십니다. 그래서 이제 불상을 만들어서 그 불상에게 빌고 불상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신앙 불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런 어떤 복잡한 불교 교리를 이해하고 그런 어떤 장기간의 수련을 하기 힘든 그런 일반 중생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수행하라고? 지금 당장 죽겠는데? 그럴 때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염불을 계속해라. 그럼 그 단순한 방법 속에서 뭔가 위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 지금 이제 시험 보는 게 중요한 시험인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4대 독재인데
그럴 때는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 갖고 위로가 됩니까? 가서 석가모니한테 빌어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래. 극락왕생을 빌었어요. 이런 위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중생들의 그런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 불교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의존심이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태어나서 무력한 존재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매달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커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긴 했지만 세 가지 조건, 어떤 심각한 위기에 처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죽음 공포에 빠지게 되면 그 유아기적인 의존 욕구 때문에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부처님을 붙잡고 위로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합리적인 사고가 힘을 잃어요. 그때는 미신적인 사고. 아니 그런다고 그게 돌아가신 부모님이 돌아오니까 시험에 합격합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 그냥 뭔가 빌어서 내 마음을 위로받고 그리고 무언가 그분이 나한테 해주실 것 같고. 이제 이런 그 신앙 불교의 측면이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교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신앙 불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본질은 저는 수행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엄격하게 말해서 불교 불자가 아니지만 여러분 같은 이제 제가 수행자들은 출가한 스님들과 달리 하루 종일 다리 꼬고 수행할 수 없잖아요.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불교연구원은 이제 제가 불자들을 위한 수행 공동체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가자로서의 또 이제 수행 방법을 잘 정립해서 꾸준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서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고요. 사망하는 연령, 최빈 사망 연령이 남자는 85세, 여자는 90세입니다. 이렇게 길어진 노년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앞으로 20년, 30년. 저도 이제 법적 노인이 돼가지고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다니고 공원도 공짜로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언제 저 세계로 갈지는 모르지만 이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양에 특히 이제 북유럽 쪽에 이 라스톤스탐이라는 사람은 스웨덴의 노인학자입니다.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노년기에도 발달하고 성숙한다는 겁니다. 모든 노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노년기에 더 성숙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 노년기에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성을 이 톤스탐은 노년 초월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크게 세 차원의 어떤 초월적인 그런 그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첫째, 자기를 직면하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보고 싶지 않았던 나의 어두운 면, 숨겨진 면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나의 일부로 수용하는 일. 이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죠.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 아니에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요새 우리 한국인들은 막 정치 나오면 다 전문가들이야 그냥. 대통령이 정치를 누가 당신이 가서 좀 해봐. 어쨌든 요새 다들 막 자존감이 부었어. 막 내가 대단해. 그런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나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고, 그래서 과도한 팽창된 자존감을 현실적으로 수정하는 것. 육체적 집착에 대한 감소, 몸, 외모, 나이를 먹으면서 눈도 처지고 주름은 늘어나고 머리는 휘어지고 이제 이런 그 늙어가는 몸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이제 타인을, 가족이든 주변 사람을 배려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현재까지 살아온 인생, 부모님, 또 성장 과정, 인생을
퍼즐 맞추듯이 내 인생을 나름대로 통합하는 것. 사회적 차원에서 이제 대인 관계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제 넓은 인간관계 필요 없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인간관계는 이제 줄이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 그리고 이제 관조적 고독을 추구한다. 혼자서도 이렇게 자기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초월한다. 여기서 이제 역할놀이. 우리가 했던 사회적 역할. 퇴임하기 전에 교수놀이 했던 거예요. 교수. 뭐 장관놀이. 뭐 의사놀이. 이거는 내가 세속에서 했던 놀이다. 이제 퇴임하고 나서 그거는 과거 일이고 나는 평범한 하나의 자연인으로 그런 진정한 자기 찾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못 벗어나면 왕년에 내가 뭐 했는 줄 알아?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우습게 봐? 뭐 이제 이런 그리고 관습으로부터 해방, 자유로움을 얻기. 그래서 이제 구속, 도덕, 뭐 윤리, 계율, 터부, 뭐 마음대로 어기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거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욕망을 비우는 삶,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여행 가방이 가벼워야 편안하다. 이제 서서히 내려놓기. 여러분 집에 신발 몇 개 있어요? 옷 몇 벌 있어요? 하여튼 이제 서서히 조금 이제 덜 샀어요. 요새 얼마나 좋아요. 막 쿠팡에 탁 아침에 저희 집사람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몰래 가보면 들어놓아서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있는. 어쨌든 유연한 판단과 지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꼰대짓 하지 말고 이래저래 뭐 함부로 충고질 조언질 하지 마라. 왜냐,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 행동에 대해서 너그럽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주적 차원에서는 우리 부모님, 조부모 등등 계속 나는 그 세대 간의 릴레이 중에 바톤 하나를 받아가지고 연결하는 그 릴레이 주자에 불과하고 그 앞세대와 후석세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중간이다라는 연결감. 그리고 나의 현재 삶은 과거의 여러 가지 삶들이 다 현재 나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삶과 죽음의 이분법 초월하기. 그리고 삶의 신비로움 체감하기. 사실 이 뭐 참 요새 식물 나이 먹으면서 이 자연이 좋아지고 나무나 이 식물 어떻게 씨가 하나 떨어졌는데 저는 수박을 보면 신기해요. 요거 하나 떨어졌는데 언제 빨아들여갖고 그냥 이렇게 큰 수박을 겉에는 파랗고 검은 무늬줄이 있고 안에는 빨갛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신기하잖아요. 그 아침 이슬 한 방울 속에서도 뭔가 그런 하나하나에서 참 신비롭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 신비로움 속에서 이것을 내가 접하고 있는 어떤 기쁨, 이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 우주의 신비를 이렇게 경험하는 기쁨,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치고 생각을 주고받고 있는 이 순간의 기쁨, 이제 이런 등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분석 심리학자 장시한 융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오전 인생이 있고 오후 인생이 있다. 그래서 오전 인생은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서 돈, 권력, 명예를 추구하며 사회적 성공, 자녀 양육, 성취로 나아가는 쟁취의 시기이지만, 저같이 이제 오후 인생은 태양이 햇살을 거두면서 저물어가는 과정이고, 이제는 내면적 성찰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기다. 이 오후 인생 학교의 필수 과목은 죽음 준비 교육이다. 그래서 노년기는 수행을 하기 좋은 인생의 계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늙어가고 있으면서 제가 불교를 통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이겁니다. 관조입니다. 관조. 맑게 깨어서 내 삶의 변화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변화를 맑게 깨어서 바라보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떠올랐다 사라져가는 무수한 경험들을 저는 재행무상이라는 그 하나만 깊이 사무쳐도
거기서 자연히 공인이 뭐니 다 나올 수 있다. 이 세상에는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나라는 육체도, 이 생각도, 이 나라도, 심지어 이 지구라는 항성도. 그래서 이 무상하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은 이 연기로, 중중무진 연기로 얽혀져 있다는 것. 그렇지만 실제로는 공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이 앞에는 묘하게 실제처럼 이 모든 게 나타나 있다는 중도의 자세, 진공묘의의 깨달음을 인식하면서 삶을 관조하는 태도가 노년기에 취해야 될 좋은 자세고, 뭐 수행이 부족해서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자세로 저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특히 노년기에 노병사,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노병사에 대처하는 지혜를 제시하는 수행 불교다, 수행 종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불교가 지금 제가 이 4번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심리학과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야를 잘 섞어서 연결하면 훨씬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학문이자 종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길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